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교재, 기본 수업 교재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기본 교재도 같이 좀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이 책 2회도 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여러분들 보시는 게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본 교재를 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 요령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천천히 수험 준비 쪽으로 가고요. 첫 번째 부분으로 지적할 것은 일단 이제 재작년, 그 다음에 재재작년까지를 기준으로 선택 과목의 이제 득점 부분입니다. 선택 과목 선택을 하신 이후로 득점을 하신 순서가 행정소송법이,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상법. 여러분들이 전체 수험생입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하신 전체 수험생 선택하신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이제 점수 많이 받으셨던 게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상법이라고 하는 순서였습니다. 상법은 뭐 준비해야 될 양도 좀 만만치 않고 끝까지 많이 봐두셔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아무래도 조금 낮은 형태였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점수가 제일 낮았고요. 작년 기준. 이젠 작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점수가 높게 나왔었던 게 작년에는 상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이제 민법 총칙은 얘는 비슷비슷하다. 예나 지금이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일단 이제 역전 현상이 좀 발생했었던 이유를 추론을 해보면 행정소송법 자체가 불과 몇 조가 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작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냈던 것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는 것도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웬만해선 참기 시작했었다. 그러다가 원래 행정소송법은 양이 적지만 행정법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이 뭐 사실 크게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영역 내에서만 출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는지 계속 행정법 앞에 총론 부분을 굳이 다루지 않다가 작년부터는 행정법 이 부분을 너무 낼 게 없다 보니까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 과거 행정법이 필수 과목이었을 때 공무원 시험가에서 그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괴로워했었고 그렇게 사람을 잡아버렸던 게 행정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건드리는 순간 점수가 그냥 내려가 버리고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기존 행정소송법 문제 자체를 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꾼 것도 아니고 예전에 기출되던 것 이것은 이제 문장을 변형을 해서 행정법 총론처럼 문제를 냈더니 점수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버렸습니다. 그 다음 상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년의 기출문제를 거의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법 점수는 사실 좀 많이 올라가 있었던 그런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유가 행정소송법이 요새 선택 많이 하시더라. 조금 예년에 비해서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 양이 적다 보니까 부담이 뭐 이렇게 적어지셔서 라고 하는 현상들에 의해서 선택들을 좀 많이 하신 형태가 되니까 한번 잡아야죠. 그래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행정소송법 자체에 대한 득점은 뭐 올해도 2017-18년도의 경우에도 역시 예상컨대 그렇게 녹록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상법 점수인데 상법 점수는 지나치게 작년에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작년 기출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하면 상법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는가? 별것 없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하면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글자 형태, 즉 문자 형태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선택 과목들의 주 특징인데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글자들이죠. 그렇죠? 사실 숫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셈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아니면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글자는 항상 우리를 혼동, 즉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자 가지고 장난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미리 좀 주의해 두십시오. 그러면 상법 시험 문제에서 글자를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조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상법 출제 하시는 분들이 조문에 나오는 글자들을 바꾸는 것에 참 많이 재미를 들여버렸기 때문에 이때 이 현상이 조금은 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꼭 기본수를 좀 가지고 다시 한번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검토해가는 식으로 공부를 좀 이제 해둬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선택 과목들 비교 끝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선택 과목의 선택형 문제, 즉 객관식 문제, 풀이법입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그 공부하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기본서에서 기본 강의를 들으셨을 때 아니면 기본서를 읽으셨을 때 다 긍정문만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그 제도의 원래의 속성을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긍정이 아니라 X를 찾는 형태. 사실은 객관식은 바로 요겁니다. 틀린 지문 찾기.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한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도 자체를 배우셨다면 그 다음에 일단 객관식에서는 그것에 대한 거꾸로 작업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웠었던 그 문장들, 즉 기본서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 부정문 형태로 출발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부정문 형태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각 지문들 내지 조문들이 어떻게 하면 변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변형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선택형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고시가에 유명한 진리가 있다. 기본서 10회독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집 3회독이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지까지 배웠었던 기본서 작업은 이제부터는 버리셔야 돼요. 그 말은 책을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여지까지 공부하셨던 방식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는 항상 이게 변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내가 틀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좀 계속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선택형 문제, 즉 객관식 문제 계속해서 풀이법 연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객관식 문제 풀이반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객관식 문제 풀이반은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학원에 안 나오시고 그냥 문제집 혼자 푸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기분 상하실 만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원에 나오신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혼자 만약에 이 문제집을 푸셨다면 그냥 모질게 마음먹고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에 걸쳐가지고 지금 현재 학원에 굳이 나오셔야 된다면 학원에 나오셔야 될 만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나오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해설 들어가 있고 답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웬만큼 기본 강의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젠 나 혼자 책 볼 때도 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나 혼자 해야지 라고 생각해 놓고서 안 하니까 문제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식 문제풀이반을 굳이 여러분들께서 학원 강의를 나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 정리를 하시고 혼자 해설을 보시고 답을 보셨을 때를 상정하고 강사가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 말은 객관식 문제풀이반 작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해당 지문을 맞췄다 맞추지 않았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셨죠? 오늘 설령 여러분들 맞추셨다라고 해도 시험장 당일날 틀려버리시면 다 헛것이고 아셨죠? 오늘 당장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자체를 틀리셨다라고 해도 시험장 당일날만 맞추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에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맞추셨다 아니면 맞추지 못하셨다 여기에 크게 주목을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내가 어느 문장을 만났는데 이 문장을 내가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제 학원 강의,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 뭐니?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굳이 들으셔야 된다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불명확한 문장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문장을 만났을 때 내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서는 왜 이걸 답으로 찾고 내라라고 지금 현재 나를 꼬드기고 있는지 그걸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실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학습 능력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 어떤 학교를 나오고 뭐 하건 공부를 했고 안 했고 그런 건 다 때려치고요. 어찌됐건 사람 능력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시험장 들어와가지고 숫자 즉 받아오는 득점의 차이가 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시험은 시험일 뿐인데 시험장에서는 시험장답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문제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 시험장에서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미리미리 관찰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종의 스킬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리고 실제 이 스킬 여하에 따라서 점수가 수십 점 차이로 벌어지곤 합니다. 거기에 제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말은 관찰해 본 결과 내가 문제 풀 때 자꾸 이런 습관이 있더라. 그거를 문제풀이 과정 중에 발견해 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맞추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책 보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다만 내 습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실제 내가 여지까지 혼자 제대로 공부를 했을 때 제대로 그 다음에 완성된 공부를 했을 때 예컨대 80점을 맞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시험장만 들어가면은 실제 60점밖에 안 나오더라. 면 이때 도대체 날라간 20점은 왜 날라갔을까를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없는 20점인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왜 도대체 80점 분명히 받을 수 있었는데 60점밖에 나오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사시면서 항상 강사들 하는 말들 있죠? 다 강의하지 않았냐?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이걸 왜 틀리셨냐? 라고 강사들은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있었죠? 그러면서 니들이 잘못 가르쳐 놓고서 왜 뭐 책임을 회피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강사 잘못인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습관, 이건 강사가 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관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객관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항상 가졌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사지선다 시험을 보건 오지선다 시험을 보건 꼭 모르는 건 한 문제 두 개더라.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찍어야 될지를 참 고민을 많이 한다. 아셨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 시험 5번 문항까지 보았을 때 뭔가 세모가 두 개 이상이 나오더라. 아셨죠? 그래서 꼭 이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세모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든 세모거든요. 내가 만든 세모입니다. 아셨죠? 사람이 보통 2번 지문을 보았는데 모르겠더라 면 일단 이거 넘어가자. 그리고 3번, 4번 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한번 물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풀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지문 그냥 OX 형태로서 한 지문 딱 만났을 때는 답이 맞춰지던 것이 웬만큼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지문이 갑자기 눈에 시험장에선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굳이 세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모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세모가 두 개가 되는 순간에 이 문제를 틀리게 될 텐데 틀린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틀려도 상관없고요. 근데 틀리는 과정에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품으셔야 될 것은 객관식 문제풀이,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 학원 강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실제 시험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같은 시간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다.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공들여서 드린 다음에 설령 맞췄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미 그 시험은 날아간 겁니다. 아셨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시험에서 가져야 될 스킬 중에 하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고 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거는 연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반드시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객관식 문제풀이 반이어도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 연습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 과정에서.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과정 진행하시면서 참가하셔야 될 게 있다면 종합 모의고사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아셨죠? 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형 문제 세트 있는 모의고사들 있죠? 그거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응시하는 게, 모의 시험 응시하는 것은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만 싫은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 몇 점 나왔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원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이었다 떨어집니다. 장담합니다. 제 역대 15년 강사 생활 수없이 많은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을 만났는데 학원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인 친구들 중에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 붙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아셨죠? 옆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내 점수가 몇 점 나왔다라고 하는 거 창피하지 마시고, 아셨죠?
점수가 못 나오면 못 나올수록 시험장에서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오늘 잘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장 당일날만 시험 잘 보면 돼요. 그리고 그날만 완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께서 몇 점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 푸는 과정에 내가 어느 한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설령 맞췄다라고 해도 시간이 오바되더라. 그 다음에 제일 억울한 건 그래놓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2.5점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 나머지 뒤에 두 문제 이상이 지금 저 문제 하나 때문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시험장 들어갔다 나오신 다음에 내가 시간 없어서 이번 시험 못 봤다 라고 말하시는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정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수험생들한테 가장 큰 욕은 게으르다예요. 아셨죠? 게으른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안 고쳐집니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게으르냐? 연습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시험장에서 내가 시간 한 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고 나왔다. 그럼 어디 가서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공부했는데 모르겠더라. 그래서 틀렸다. 라고 한다면 다음 해에 분명히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알면 되니까요. 아셨죠? 우리 어렸을 때 산수, 뺄셈 되게 어려웠죠? 아주 애기 때. 근데 시간 지나니까 웬만한 뺄셈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나중에라도 몇 번 해보니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인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 때문에 내가 계속 문제를 못 보고 떨어졌다. 아니면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부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건 강사가 어쩔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은 어떻게 교정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간 안배에서 놓치지 말자. 그 연습이 바로 종합모의고사입니다. 아셨죠? 종합모의고사는 시간 분배, 이거 연습하는데 제일 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요번 모의고사에서 나 40점 받았다, 30점 받았다 해도 문제 다 풀고 30점, 40점 받았다면 그분은 시험 문제 돼요. 그런데 문제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굉장히 많이 남긴 상태에서 30, 40점 받았다. 안 됩니다. 됐죠? 굉장히 많은 분들에 걸쳐서 모든 분들, 즉, 다른 곳에서 일단 이제 그 강의를 했을 때는 모의고사 치르면 학생들한테 전부 다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싹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하나 봐요. 근데 뭘 보느냐?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이쁘게 쳐져 있는데 시험장에서 뭔가 표시하겠죠? 이 부분은 왜 동그라미가 이렇게 쳐 있니? 다른 문제는 전부 다 표시하고 풀었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아예 표시도 없이 답내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볼펜으로 처리했으면서 분명히 시간 없었지, 찍었지. OMR 사인펜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지를 보면 그 시험 치르시는 분의 기본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험 태도와 그 다음에 실력이 한 번에 전부 다 마치 블랙박스처럼 나옵니다. 도대체 시험 보면서 무슨 일이 머릿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수험생의 대개의 일단 수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만 잘 수정을 시켜도 따로의 강사가 강의를 안 해도 그의 시험 넘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셨죠? 결국 스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스킬 싸움과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 싸움을 한다. 아셨죠? 그리고 그 연습을 지금 현재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굳이 실강 강의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책에 다 쓰여져 있는데요. 괜히 시간 낭비시죠. 힘드시게.
그 연습을 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치렀을 때 예컨대 1번 맞췄다, 2번 맞췄다, 3번 맞췄다, 4번 모르겠다, 즉 틀렸다. 그 문제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또 틀렸다, 6번 맞췄다. 만약에 이런 형태의 시험지가 눈에 보인다면 일단 강사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4번과 5번이 뭔데? 그것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아셨죠?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통의 난이도였다. 그런데 두 개를 틀리셨다. 면 한 가지 생각해보세요.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왜 이걸 틀렸을까? 아셨죠?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것도 맞출 수 있는데 특히 고난이도가 아니라면. 근데 이건 왜 틀리셨을까? 그리고 왜 4번에서 틀렸을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번 정도가 들어왔을 때 내가 몇 분 정도의 시간이 허비가 되었는지. 아셨죠? 계속 여러분들 종합모의고사 치르실 때 이런 거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보통 공 하나 던져두고 그냥 차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축구 경기 하듯이 그냥 애들 뭐 그냥 주르르 몰려 들어가가지고 골대 앞에서 그냥 골만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명한 축구 클럽이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감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전술도 짜고 전략도 짜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잘하는 애 하나 딱 내준 다음에 니들 가가지고 공차 그리고 저기다 골로 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전략을 세우는지를 반드시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바로 요즘입니다. 자, 내 체력은 4분 어치 간다. 시험장 내에서도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은 항상 이렇게 변화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피로도는 굉장히 쌓여버립니다. 게다가 뒤로 갈수록 시간은 더 쫓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이런 형태로서 맨 뒷부분엔 형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1번, 2번, 3번 중급 난이도, 4번도 중급 난이도, 5번도 중급 난이도인데 4번에서 틀렸다는 소리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체력입니다. 이건 체력이에요. 내 체력 4분 이상 안 가더라. 아셨죠? 그러면 저것을 시험장에서 줄여야죠. 그런데 4번 틀리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것은 사람은 희한하게 4번 틀리면 5번 그 다음 문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큼 쉬운 게 아닌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이렇게 연달아 틀린 부분이 4부분에서 5부분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 못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허비되는 것만 우리 시험 기준으로 10점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틀려도 앞문제 하나에서만 틀리고 여기서 커트를 해냈어야 되는데 앞문제 틀린 다음에 뒷문제를 또 틀려요. 특히 난이도가 더 높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 부분이 4부분이나 5부분이 되면 5부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총점 4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저도 10점이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렇게 실제 4번은 뭐 어떻다 치고 그 다음에 시험 스킬만 어느 정도 갖췄으면 해결될 수 있었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년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4부분 이상이 이와 같이 허비가 되는 바람에 10점이 날아가 버렸다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차라리 몰라서 틀리면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틀려버리면은 정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학부형님들께서 계시면 실제 아기들 모의고사 치른 것 한번 갖고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걔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걔의 건강 상태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닥달한다라고 해가지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지 공부 구목은 할 수가 있는데
애기 체력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실제 시험장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 현상은 정말 수험생 중에 최악의 현상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종합 모의고사 치렀을 때 내가 몇 분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시간을 놓치시기 때문에 세법이나 회계학의 경우에는 뒤에 어차피 몇 문제들 남기시겠죠? 워낙량이 많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셨는데 이런 부분이 형성된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셨죠? 그게 올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년에 공부해도 또 어려워요. 이거부터 처치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를 미리 노트를 해 두셔야 돼요. 그건 강사가 해드릴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아셨죠? 체력을 어떻게 보강해 두실 것인지 등과 같은 것을 미리 좀 확인해 두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춥지요. 뭐 내일은 더 춥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영하가 뭐 영하 13도인가요? 뭐 그렇다라고 하죠. 그리고 따뜻한 강의실 들어오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몸이 쭉 풀어지지요. 졸립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뭐 갑자기 글자 넣으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힘드신 상태에서 지금 좀 오늘도 피곤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상 앞에 앉으셨을 때 많이들 좀 몸이 그러실 겁니다. 그게 4월 달이거든요. 올해 유독 추웠다는 소리는 내년 올 봄은 굉장히 나른해지거나 아니면 몸에 탈이 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책상 앞에 시험지, 모의고사지가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잘 푸실 수 있을까요? 평시에 비해? 이런 날은 모의고사 치러버리면 전부 다 점수 바닥입니다. 이런 날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제가 예상하기로는 물론 재수없는 소리인데 내년 4월 달에 정상적으로 평균 60점 넘기시기 이 정도 날씨 상태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야죠. 오늘 강의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 안 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운동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이 걱정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걱정되고 그 다음에 안위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 강사입니다. 시험을 위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 되시려면은 운동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강의 들으시나 마나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원만 돈 벌어요. 학원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 학원은 다릅니다만 다른 동네 학원들은 여러분들이 떨어지길 바래요. 이 반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합격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내년에 재등록하실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수험가에서 강의를 참 그때 열심히 하고 학생들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저는 11시까지 매일 자습실에서 같이 자습을 했어요. 그렇게 10년간 생활했었는데 사생활은 없죠. 그냥 똑같이 자습실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그냥 11시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격률이 50%가 됐어요. 수험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좋아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 학원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재등록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등록한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의 반이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이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같은 강사 얼굴 보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바꾼 친구들을 제외하면 신규 진입자가 해가 갈수록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학원을 다 붙이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여긴 다를 겁니다만 여기는 그런 이제 경쟁학원 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학원에 돈 벌어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력이요. 이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강사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특단의 방법을 강구했어요. 이건 강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보라매 공원에 애기들 전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5km 뛰게 했어요. 중요한 건 저도 뛰었어야 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뛰려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고 났을 때 합격률은 더 올라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뭐라도 하십시오. 대신 뭡니까? 관절에 무리가 될 만한 이상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거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뛰시거나 아니면 걸으시거나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러면 이 현상을 같은 체력 상태에서 조금 몇 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 객관식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 펴시고요. 첫 페이지 펴십시오. 문제 첫 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번 지금부터 30초 내어드리겠습니다. 푸십시오. 됐습니다. 문제 2번으로 건너가십시오. 됐습니다. 문제 3번으로 건너가십시오. 됐습니다. 문제 4번 건너가십시오. 거기서 쳐다보지 마시고 그대로 멈추십시오. 그대로 멈추십시오.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문제 푸는 과정에 문제지와 내 머리 사이의 간격이 몇 센치인가를 지금 확인하세요. 어느 정도의 거리든가요? 스스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장에서 문제는 내 눈에 5개의 문항이 한꺼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지에 그리고 내 눈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짧아져 버리면 그때의 경우에는 문제 5개가 한꺼번에 안 보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틀릴 확률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기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씩 뚝 떼어냈을 때 OX 형태의 지식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1번, 2번, 3번, 5번, 4번, 5번과 같이 세트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것은 더 이상 OX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문제 푸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모가 갑자기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모르는 지문이 나타나거나 아셨죠? 모르는 지문이 나타났을 때 아니면 세모가 나타났을 때 문제 5개 지문을 통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시 모의고사나 문제 푸셨을 때 간격을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치게 가깝게 있으셨던 분은 그걸 가지고 1시간, 2시간 어떻게 버티실랍니까? 목이 배겨나질 않을 텐데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시험 긴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상태인데 그날이 되면 거기에 신체 스트레스까지 그렇게 부과시키면 그날 당일날 시험 문제가 잘 풀릴까요?
1교시는 어떻게 체력이 버틴다 손 쳐도 2교시에서부터는 체력 못 버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2교시에 말 많은 글자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틀릴 확률이 더 높아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1번에서부터 한 4개의 문제 정도를 푸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문제 푸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여러분들 숨 쉬셨습니까? 숨 쉬셨냐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보면 숨 쉰 건데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숨을 쉬셨죠? 모르시죠? 대부분이 문제 푸시는 과정에는 숨을 안 쉬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숨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숨을 쉬지 않으면 뇌에 혈액 공급은 안 돼요. 문제 틀릴 확률은 더 높아져 버립니다.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연달아 틀리는 문제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서 문제가 어려웠으면 여기서 끝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문제로 이게 무서우니까 다음 문제는 빨리 맞춰야 되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그 과정에 반드시 텀을 두고 심호흡을 한 번쯤을 하셨어야 되는데 심호흡을 안 해요. 그러면 문제 피로도는 더 쌓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틀리는 게 10.57하면 각 과목 평균 10점 사라지는 겁니다. 아셨죠? 시험장에서 예컨대 뭐 우리 시험의 경우에 1차 시험의 경우에 평균 60점 절대 커트라인 형태이지만 상대 평가 시험인데 만약에 그해 컷이 뭐 70점이다. 그런데 내가 60점 받았다. 여러분들 친구가 70점 합격 커트라인 형성되어 있는 시험에 60점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 동생이 아니면 내 애기가 70점 만점에 60점 받아왔습니다. 이게 70점 커트라인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너 1년간 뭐 했니? 어떻게 커트라인이랑 10점이나 차이가 나니? 그거는 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커트라인 평균 10점은 그냥 당일날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확확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당연히 나옵니다. 아셨죠?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닌 모두 다 술술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기대 자체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문제는 그것만 틀려주면 돼요. 이걸 여기로 번지게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내가 글자를 볼 때, 문제를 풀 때 어떤 습관이 되는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찰을 하라.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스킬의 문제. 마음의 문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붙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슨 제가 이순신 장군이라고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 내일 뭐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돼 라는 마음은 시험장 올해 4월달 들어가시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 이번 시험 꼭 붙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만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도 갖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지금 세무사신가요? 지금 세무사들 앉아 계신가? 그 자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불행하십니까? 오늘 밑바닥인가요, 내가? 나 지금 세무사 아니기 때문에 난 되게 불행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세무사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셨죠? 시험 안 돼도 사시는데 아무 수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으려 하시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떨어져도 상관없다. 생각해 두세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지까지도 안 되어 있었는데. 여지까지 안 되어 있었는데 뭐 올해 붙어봤자 뭐가 더 좋을 게 그렇다라고 해서 더 좋을 건 또 뭐예요? 이제 안정되게 불안하신가 보죠 지금. 설령 불안정스럽다라고 해도
사실만 하잖아요. 뭘 그렇게 조바심을 내십니까? 내가 뭔가를 되고 싶다면 그것도 되고 싶다일 뿐이지 그것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버리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부터 그 생각이 있으시면 시험 공부 자체가 안 돼요. 안 그래도 시험장 당일날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이 마음까지 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발목에 족쇄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장 당일날 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장은 떨어지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붙으려고 들어간다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1년간 공부는 했으니까 오늘 심심한데 뭘 어떻게 했냐. 그래서 아침에 그냥 모의고사 가듯이 그냥 가세요. 안 가면 학원비 대줬던 사람한테 뭐라고 말 들을 테니까. 아셨죠? 지금부터는 절대 나 붙어야 된다. 이번 시험에. 라는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험가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 만났다고 말씀드렸었죠? 도무지 셀 수도 없는 그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 항상 하던 소리예요. 선생님 다 이번 시험에 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왜 붙어야 되니?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고요. 아버지가 어떻고요. 우리 집 생활이 어떻고요. 다들 제각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만 일렬로 줄을 세워도 그의 시험에 공무원 수 엄청 늘려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붙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붙고 싶은 마음이고 저마다 사정이 다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을 만한 사정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시험 공부 말아야 된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가봐라. 그러면 인터넷에 그날 제 욕은 가득 도배가 됩니다. 별의별 욕은 다 들어봤으니까 세상 살면서.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웬만큼 좋아하지가 않는데 그 이유는 100개의 칭찬보다 더 무서운 게 한 개의 악플이에요. 정말 괴로워요. 그 하나가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욕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알지만 그래도 그 친구한테는 다른 학원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학원장한테 뭐라고 말 듣겠죠. 왜 사람을 모아야지 버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안 돼요. 어차피 그 친구는. 왜냐 그 상황을 제가 개인적인 개인사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가득 갖게 되어버린다면 아무리 강의를 옆에서 아무리 잘해준들 시험장에서는 실력 발휘를 못 해버려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만해집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친구들을 다 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꼭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오래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시 물어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좀 해볼 만해요. 그래서 그때는 얘기를 합니다. 공부 학원 끊지 말고 이 학원비 가지고 헬스클럽 옆에 있는 거 끊어.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을 보내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나요? 한 2시간 정도만 하루에 꼬박꼬박. 학원은요, 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한 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 시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절대 되셔야 된다는 마음은 빼십시오. 세무사가 안 되신다 한들 그렇게 불행한 일도 없고 세무사가 여러분들 되신다 한들 그렇게 뭐 황금 노대지가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냥 시험 붙었으니까 그날만 기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천천히 그 기쁨도 멀어집니다. 아셨죠? 이 마음 자체를 버리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무사라고 하는 게 살다 보니까 있으니까
한번 등록해서 그냥 한번 공부해 봤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법 회계학 그래도 조금 배우셨으니까 나중에 내 가게 차릴 때 그래도 좀 도움 되겠지. 그렇게만 생각해 두세요. 그 입에 여기 이 시험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스킬 이외에 여러분들 품으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스킬입니다. 스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스킬. 우리는 5개의 문항을 만납니다. 첫 번째 품어야 될 마음. 어차피 모르는 건 나온다. 따라서 5개의 지문을 내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는 버린다. 아셨죠? 그건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험 지문을 읽었는데 실제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면 기뻐한다. 이거 봐, 내 예상대로 됐지. 아셨죠? 그리고 그 지문은 없는 지문이다. 읽으려 하지 말 것. 아셨죠? 그래서 이 지문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사지선다를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답이었던가 아니면 답이 아닐 것이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이건 굉장히 큰 차이점을 일으켜버립니다. 아셨죠? 저 지문이 만약에 없는 지문이었을 때 1번, 2번, 4번, 5번 4개는 맞겠죠. 그러면 3번이 답이겠죠. 틀린 지문이라면. 그 다음에 저 한도 내에서 갑자기 내가 아는 지문인데 모르는 그 틀린 지문이 나오면 그게 답이겠죠.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죠. 그렇게 마음을 품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세모 만드는 습관은 사라져버립니다. 적어도. 아셨죠?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걸 연달아서 여러분들 처리해버리시기 때문에 1번, 2번 대충 맞는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모르겠다. 조바심 난다. 그 다음에 4번 읽는다. 4번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3번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걸 갑자기 세모로 바꾼다. 그 다음에 2개 가지고 고민한다. 그러면서 시간 다 써버린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모를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모를 만드실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지문 취급을 하실 것.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 북한 문장. 이걸 주의한다. 뭐뭐 하여, 뭐뭐 함으로 라고 하는 연결사에 의해서 앞문장, 뒷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호흡을 끊어버린다. 아셨죠? 이 문장 별개로 처리할 것. 아셨죠? 꼬드기는 문장입니다. 아셨죠? 이 지문을 도출시키기 위해 이 앞부분을 꼬드겨버리는 문장들이 태반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상법 조문 중에 제일 좀 길었었던 지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날 리는 별로 없겠지만. 거기에 무로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던 법조문 보였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글자 쓸 때 무로라고 쓴 부분이 있었던가요? 우리 상법 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법조문이 많기 때문에 법조문으로만 시험 문제 내도 한 100년은 낼 수 있어. 100년어치 문제는 나와요. 그러면 법조문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저희 책의 경우에는 특징이 법조문 자체가 나안으로 나오죠? 읽으셨을 때 무로 아니면 뭐뭐 하여 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던 법조문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글자를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이거 손봤구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틀린 지문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주의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하여 뭐뭐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읽어버리시면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출제자가 나를 꼬드기고 있기 때문에.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언제나 모든.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런 건 항상 틀리더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에서는 반드시 언제나 모든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그냥 그 표현을 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틀렸겠지라고 하는 선입견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가졌었던 그 선입견은 일단 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 형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출제자는 그걸 알아요. 아셨죠? 반드시 모든 언제나 뭐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을 때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선입견은 일단 거기선 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단정 형태 이거는 맞는 지문일 수도 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아주 오랜된 노장 수험생 한 분이 계십니다. 노장 수험생답게 노자라고 하신 분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드시 시험 문제 푸는 내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지 위지요, 부지 위부지, 시지하라. 시험 문제를 임했을 때 아는 문장이면 아는 것이고 모르는 문장 나오면 모른다고 인정해라. 시험장에서 그거 보고 공부하려 하지 말고 시지하라. 그래야 맞춘다. 아셨죠? 모르는 문장 나왔을 때 시간 낭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문제는 틀려버리고 만다. 아셨죠? 시험장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처음이나 두 번 읽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면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별것 같지 않지만 객관식 문제 풀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나름 평가해 보십시오. 연습장 같은 것 하나 별것 없습니다. 하나 아니면 간단한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 정도 준비해 보시고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한텐 240점이 필요합니다. 총점 240점입니다. 맞죠? 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회계 몇 점 정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의 기준으로 본다면? 회계 몇 점 정도 받으실 수 있나요? 세법은요? 30이요. 그리고요. 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 과목이라기보다 재정학 80이요? 재정학을 80점이나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70? 자, 상법이나 선택 과목은 몇 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 대충 여러분들 부르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0점이죠? 그렇죠. 물론 안 되겠죠. 하나 30점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합니다. 회계나 세법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회계 실무를 많이 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이보다 혹시 더 좋으신 득점이 나오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80점 뺄 수 있습니다. 아셨죠? 가채점 결과 37.5점이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기도해야죠. OMR 카드 실수해가지고 답으로 하나쯤 갔을 것을요. 그죠? 어찌됐건 80점. 그러면 여기서 240점 중에 160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정학 만만치 않지요. 재정학은 경제학이나 다름없지요. 그렇죠? 예전에 사법시험에 경제학이 시험 문제 필수 과목이었을 때 60점 맞으면 천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70점 정도 받으셨다 굉장히 고득점을 하신 상태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6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걸 어떻게 100점 맞지? 됐습니까? 저걸 어떻게 100점 맞죠? 갑자기 사기가 떨어지죠. 이거 이번 시험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요. 아셨죠?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지까지 잘 살아왔음. 그렇잖아요. 학원 다니실 수 있을 만한 돈은 있으셨네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적어도 제가 주문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지 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달리지 마세요. 아직은 지금 현재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0일이면요. 하늘과 땅을 뒤엎어버립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겠지? 자, 생각해봅니다. 자, 오늘 내가 완벽하게 숙제한 게 있다. 100일 후에 기억날까요? 100일이면 뭐 하나를 완전히 잊어먹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에요. 거꾸로 100일 후에 뭐 하나를 알기 위해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만 아는 게 아니니까 문제지. 라고 해도 하루에 하나의 지식만 습득을 해도 100개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문항수가 그날 총 몇 문항 만나시죠? 40문항씩 4과목이니까 160문항 만나시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0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하루에 한 문항씩만 정확하게 정리한다. 그의 시험 붙겠습니까? 붙지 않겠습니까? 붙지요. 초보가요.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이 매일 한 문제씩만 정확하게 정리해내신다 해도 100일 후이면 시험 붙기에는 정말 충분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뭘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하지만 이미 출제기간에 힌트 다 줬습니다. 기출문제가 어디 한두 문제든가요? 기출문제 중복 출제되었었던 것만 다 속아내도 그래도 100개의 문항, 즉 주제는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 100일 후에 시험 붙으실 수 있다고요.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걸 실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1월 개강반 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어, 영어, 국사 8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왔음. 1월 달에 개강, 1월 4일 날 개강했음. 시험은 3월 6일 날 치러졌음. 아셨죠? 사법시험이 폐지되자 사법시험 준비하던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요 시험을 준비를 하기로
전향을 하고 차라리 공무원이 안정적이다 해서 시험 준비하다가 일단 완전히 전향을 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음. 2달 후에 시험 붙어서 나갔습니다. 법학과겠지. 법학과 1학년생이면 뭘 알까요? 여러분들 뭐 혹시 대학 다녀셨던 분 계시면 전공 과목 1학년 1학기 때 아시던가요? 두 번째, 전공자이어도 비시험자는 비전공자나 다름없음. 근데 그 친구는 2달 만에 했어요. 2달 만에 하고 시험 준비 오래 했던 친구들한테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하게 공격당했습니다. 어린애가 그렇게 살면 되냐? 네 자랑 좀 그만해라. 그리고 너가 다녔던 학원 자랑하지 마라. 엄청나게 욕을 먹었겠죠? 그 친구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입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딱 2달 했어요. 그때도 그 친구는 차라리 애기니까 혹시 가능했나 봐요. 고맙게도 말한 것을 믿어줬어요. 말한 것을 믿어줬어요. 가자. 못할 게 뭐가 있냐. 아셨죠? 오늘 시험, 올해 시험을 보는데 설령 오늘 처음 시험 준비하는데 내일이 시험장, 즉 시험일이다 해도 사람은 해볼 때까지 해보고 죽어야 된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사람과 절벽을 손톱으로 긁고 내려온 사람이 있다. 어찌됐건 붙을 확률은, 즉 아니면 살아날 확률은 손톱으로라도 긁고 내려오는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다. 설령 올해 떨어진다 해도 그런 사람이 내년에 붙는 것이지 올해는 시험 삼아 보는 거니까 뭐 라는 사람은 내년에도 시험 삼아 봐야 될 거다. 그래서 그 친구는 딱 2달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습 시간이 물론 없었어요. 왜냐하면 2달 코스 강좌이다 보니까 8과목을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12시간이 학원 수업이에요. 이 친구는 언제 자습했을까요? 두 번째, 이 친구는 문제풀이반을 겪지 못했습니다. 기본 수업만 들었지. 그 친구는 언제 자습을 했을까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문제는 언제 풀어봐야 돼요? 쉬는 시간에 풀어라. 그것만으로도 될까요? 그것만이라도 해라. 다 못 풀면 어떻게 하죠? 밤새라. 다른 친구들한테는 밤새지 말래매요. 충분한 휴식 취해야 되고 체력이니 뭐니. 넌 안 죽는다. 그 친구는 해냈어요. 해줬어요. 잊지 마십시오. 100일이면 하늘과 땅을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40점이 필요하다.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자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절대 1차 통과 방법입니다. 40점 어치 공부를 하시면 돼요. 100점 어치 공부하시려면 이 4과목 시험 준비 시간, 자습 시간 확보하는 것만 해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0점 어치 공부를 하시면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40점 어치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 60점 어치는 찍는다. 아셨죠? 몇 문제를 찍게 되죠? 몇 문제를 찍게 되는 겁니까? 60점 어치 찍는다면요. 그 계산기가 없으셔서 그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셔야 되니까. 24문제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4문제 찍으시면 몇 문제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몇 문제 맞추실 수 있을까요? 정말 운 좋으신 겁니다. 6문제라면. 실제로는 한 3, 4문제. 아셨죠? 그런데요, 이게 1과목, 2과목 합해서 8문제를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50점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점 어치 공부를 하고 50점을 맞느니
40점어치 공부를 하고 50점 맞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두 번째, 이찬이 실문이라고 하는 말은 난 모른다. 아셨죠? 나 회계세법 아무것도 모른다. 실무 들어가면 난 바보 된다. 그때 가면 라이센스 있으신 분들끼리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그리고 요번에 시험을 되시고 싶다면 이번 시험 통과하시는 방법을 쓰시라고요. 2차 시험은 1차 통과하시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괴력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에너지 받아서 그때 출발하셔도 늦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래서 40.5치는 도대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40점을 받는데 적어도 기출문제 활용도가 40%는 더 돼요. 아셨죠? 적어도 예전 기출문제 활용도가 어느 시험이건 60%는 최소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본 강의 거치셨습니다. 작년도, 그 다음에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순서대로 문제를 통으로 풀어보시고 반복 출제되는 지점을 적어도 5년에서 7년치를 전부 다 추려보세요. 그리고 그것만 뒤집다 때려요. 그러면 40점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으려고 했을 때 40점이 안 나와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불현듯 총점 100을 넘기신다. 면 여기서 140점을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 순간에 재정학 60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80점만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선택 과목 강사지 않냐?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선택 과목도 딱 나는 80.5치만 한다. 아셨죠? 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선택 과목은 난 80.5치만 한다. 다행히 선택 과목만큼은 기출 재활용도가 80% 이상이다. 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 풀이반에서 적어도 돌리고 있는 이것을 문제를 잘 풀기. 문제는 잘 푸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기출 재활용도가 80%라는 소리는 똑같은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을 변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출제비를 못 받으니까 출제자가. 아셨죠? 똑같은 문장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걸 다 암기해야지. 그러면 오히려 시험장에서는 틀려버립니다. 이 지문을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변형을 시킬까? 다음번에 기출될 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맞췄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 웬만한 것은 같이 해두고 그 다음에 혼자 필요하신 것은 또 여러분들께서 혼자 공부하실 때 한번 또 변형을 해보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종합 모의고사 치러지는 것은 반드시 참석을 하신 다음에 아무리 힘드셔도요. 죄송합니다. 저보고 모의고사 치러라고 해도 저도 도망가고 싶은데 모의시험 치르는 건 참 싫어요. 원래.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치르셔야 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학원에서 실시했었던 자체 평가시험, 즉 모의시험 응시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나머지는 응시 못하셨죠? 이게 실제 시험이어도 응시 못하실랍니까? 응시 못하신 겁니까? 응시 안 하신 겁니까? 실제 시험이면 응시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죠? 오늘을 기준으로 만약에 합격자와 그 다음에 합격하지 못할 분을 나누시라면 빵점을 맞았어도 모의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응시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시험장에 안 오셨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설령 내가 10점을 받든 20점을 받든 응시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와서라도 붙는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안 하시던 분은 정말 재수없는 얘기 하겠습니다.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오늘 모의고사 보는 게 싫었던 분들은 나중엔 더더욱 모의고사 보기 싫어집니다. 나온 점수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모의고사 즈음까지 점수가 안 오르면 시험장 안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날 오전에 이미 발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 처음부터 등록해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험 치르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을 시험 삼아 치르는 사람은 절대 시험 못 됩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치르셔야 됩니다. 무슨 시험이건. 그래야 그런 분들이 나중에라도 되시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했었던 분들은 어느 순간에 어떤 때 최선을 다해야 될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아셨죠? 다행히 1차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지만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고 2차 상대평가 시험으로 이제 전환이 될 때 어떻게 사실랍니까? 이제는 전업 수험생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엔진 출력 높여야 되겠죠? 올라가겠습니까? 미리 엔진 출력을 올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1차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은 시험 삼아 보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돼요. 그거는 내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예요. 내 시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학원에서 출제 내지 치러지는 모의고사만큼은 절대 참가하셔야 돼요. 차라리 기본 수업 시간을 안 나오시면 안 나오셨지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안 치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실력 여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수험가에서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분들은 시험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한 예의이고 내 시간에 대한 예의예요. 아셨죠? 반드시 모의고사 치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치렀으면. 아셨죠? 몰랐을 때 저런 지점이 어떤 것인지 그거나 좀 파악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올릴 수 있는 점수를 미리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점수를 구현하시면 1차 시험 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적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나 한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대치 그것만 구현하시면 됩니다. 딱 그것만 구현하시면 돼요. 아셨죠? 나머지는 찍으십시오. 80.5치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해서 나머지 20점, 즉 8문제를 찍으면 여러분들 몇 문제 정도 맞추실 수 있을까요? 한 문제? 아니면 1점 몇 문제? 정말 운 좋으면 한 2문제. 그래서 그날 정말 운 좋아서 2문제를 맞추면 여러분들 선택 과목 득점은 85점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큰 거예요. 아셨죠? 내가 못하면 못할수록 나한테 줄 선물들은 더 많습니다. 아셨죠? 점수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보내는 순간 찍어서 맞출 문제거리들이 더 많아져요. 재정학이 그만큼 더 점수가 내려갔다면 저 어치만큼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를 차라리 찍어버리십시오.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기대치를 잡으시라고요? 60점 나올 것이다. 그리고 60점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70점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60점 어치, 70점 어치는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80점에서 90점 올리는 게 쉬울까요? 60점에서 70점 올리는 게 쉬울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택 과목 80점에서 나 90점 맞을란다 라고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재정학 60점에서 70점 올리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시간도 그게 절약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수험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모두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강에 들어갑니다.